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엄선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여기에다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조선일보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 초대해서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투자전략부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가끔 방현철 박사의 월시라고 아침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가끔 뵀었잖아요. 예. 네. 예, 오늘은 조금 다른 포맷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박소연 부장님 이제 모신 거는 이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이제 공동으로 주관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스트래터지스트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스트래터지스트 분야에서 1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뭐 다른 업체에서는 1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조선일보에서 주시는 거는 이번이 처음 일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업력이 있다 보니까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좀 주니어 스트래터지스트한테 주는 상들이 있어요. 그런 상들은 제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긴 했습니다. 네. 제가 뭐 찾아보니까 2011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시황 부문에서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박 부장님 이제 보면 이제 약간 경력을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이거 맞는지 약간 확인해 주세요. 예. 네네.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하셨다고 지금 경력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또 수료했다고 이렇게 돼 네, 있습니다. 졸업은 못하고 제가 일단 수료했습니다. 지금 석사 과정까지 이렇게 수료하신 건가요? 네, 뭐 석사 과정 수료이고요. 네. 사실 졸업 논문을 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는 바람에 포기를 하고 수료로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업과 일과 또 생활까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죠. 예. 제가 언젠가는 꼭 박사까지 다시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보면 예전에 처음 증권사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리서치 분야에 여성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제가 다른 회사로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입사 동기가 5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여자였고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지금 그만두시고 이제 그냥 결혼 살림을 하시러 가셨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대졸공채로 여자가 들어온 케이스가 제가 처음이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회사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됐을 정도였는데 제가 2002년도 증권사 입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로 여자들이 많이 업계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근데 지금은 정말 대졸공채 하게 되면 지금 많이 늘었죠? 그쵸, 절반 가까이가 여자니까요. 정말 저도 세월이 정말 많이 흐르면서 바뀌었구나 많이 느끼죠. 예, 지금은 많이 여성분들이 지금 이 증권가 또 리서치 분야 이쪽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 부장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 좀 화제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도 뭐 둘째 낳는 것 때문에 뭐 학업을 좀 병행하려고 하다가 좀 그만뒀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과 생활의 조화 이건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 뭐 워라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저는 워라밸은 거진 포기를 한 상태이고요. 굉장히 저는 결혼을 잘해서 저희 시부모님께서 같은 아파트의 같은 라인의 아래 윗집에 사시면서 아래 윗집이에요 또? 저희 애들을 거의 뭐 100%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약간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일하는 거를 엄청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애들이 자고 있으면 애들 학교 갈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셔가지고 옷도 입혀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뭐 학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야근하면 애들도 재워주시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시부모님한테 감사를 좀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행운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일과생활에 좋아하는 시부모님의 큰 도움으로 예, 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좀 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약간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스트래터지스트 분야에서 1위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보통 듣는 게 애널리스트 뭐 이런 거 많이 듣는데 스트래터지스트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증권사에 또 이코노미스트란 쪽이 맞습니다. 직접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시황 분석으로 좀 그 비스트 애널리스트를 많이 하셨고 이 이코노미스트, 스트래터지스트, 뭐 시황 분석 이런 것들의 차이는 뭐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은 그 리서치 센터라는 조직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널라이즈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분석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애널라이즈 하는 사람들을 다 애널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네. 거죠. 근데 조금 더 요거를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애널라이즈의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거시 지표들, 예를 들면 경제 지표, GDP, 물가 내지는 뭐 PMI 지표 같은 이 거시 지표를 통해서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것을 탑다운 분석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업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 흘러가는 흐름들, 트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바텀업 리서치를 한다라고 해서 바텀업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스트래터지스트나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기업을 보는 바텀업 분석보다는 탑다운 분석에 치중하는 사람들을 보통 네. 의미를 하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코노미, 경제 지표와 뭐 환율과 이러한 거시 변수의 분석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예. 그런데 스트래터지스트는 사실상 이런 것들의 좀 총합이니까 뭐 제가 이제 스트래터지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뷰를 내는 종합 예술의 성격을 좀 갖고 종합 있습니다. 예술인이요? 예. 네, 저는 예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바텀업 그리고 탑다운의 어떤 종합적인 뷰를 가지고 총괄적인 전략을 제시를 하는 사람을 스트래터지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발음도 좀 어렵고 네. 단어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자 전략가라는 표현으로 한국어로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황 분석은 그냥 아까 제일 처음엔 그냥 주니어, 그러니까 좀 젊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죠. 시황 분석은 사실 스트래터지스트는 맞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스트래터지스트를 하게 되면 이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데에는 아직 업력이 좀 좁기 때문에 특정 이슈나 사안을 가지고 좁고 깊게 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황 분석을 담당을 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유럽 재정위기가 일어났을 때 제가 처음으로 베스트 애널리스트 1등을 했었어요. 2011년. 네. 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그리스 문제와 내지는 유럽 재정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자료를 많이 써서 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재패나이제이션 영어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스터디를 하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테마와 이슈를 잡아서 좀 더 좁고 깊은 분석을 하는 것들을 시황 분석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그렇죠. 위에서부터 보는 방식들이고, 그럼 바텀업 해서 밑에서부터 보는 거는 이제 업종 애널리스트를 주로 이제 가리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뭐 유틸리티 내지는 반도체, 은행, 그리고 뭐 해운, 그리고 인터넷 이런 각 산업을 보는 애널리스트들을 좁게는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산업 전문가들을 통상 저희는 애널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 예술인 스트래터지스트는 그럼 어떤 자료를 볼까 이게 또 궁금한데요. 근데 뭐 이게 뭐 굉장한 이제 비밀이나 시크릿이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한 6시에서 한 6시 반 정도 사이에 통상 출근을 하는데 오면서 이제 대부분의 지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뉴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시장 흐름이 과거와 내지는 일주일 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제 이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지금 데일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일리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팩트를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 팩트가 모이게 되면 사실상 하나의 어떤 함의가 생기고 뷰가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별건 없고요. 저는 매일매일 이런 어떤 뉴스 팔로잉, 그리고 이제 시세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네. 것이 가장 스트래터지스트의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 자료를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꼼꼼하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엉덩이도 넓어지고 네,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도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갑자기 다이어트로 화제를 바꾸시는데 저도 자꾸 살 빼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제 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좀 들어가서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해외하고 한국하고 좀 나눠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저희 한국투자증권은 지금 최근 한 4, 5년간은요. 네. 미국 시장 하나 잘 투자하면 끝나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아마존,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 그냥 사놓고 잠만 잘 자면 그냥 무럭무럭 주가가 올라와 줬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한국 주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최근에 4, 5년간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일단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 때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규제도 많이 완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내려줬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돈으로 자사주 매입도 해서 주가도 올리고 예. 통상 이런 패턴이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면면을 잘 들여다보시면 기업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기업의 어떤 이익을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좀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 세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보면 법인세 인상 이슈도 있고요. 자본 이득세 인상 이슈도 네.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이슈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미국 시장은 탄력이 생각보다는 세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이 너무 좋을 때는요. 달러가 강세로 가고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이외 시장이 힘을 쓰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답보 상태를 보여주게 되면 달러는 생각보다 약세로 갈 수 있고 네. 최근 보면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한 나라들, 예를 들면 유럽 그리고 이제 아시아,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한 3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경제 재개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물론 좋지만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이외 시장에 좀 더 눈을 돌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미국만 봤다면 그게 아니라 유럽하고 우리 한국 시장 그렇죠. 이걸 주목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도 좀 리스크 요인이 있잖아요. 하반기에 자꾸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얘기하는데 요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요거 말고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요. 네. 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면 우리가 합의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뭐 제일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가 아직까지 지금 합의가 안 됐고요. 아마 내년 예산안 제출 시한이 이제 10월 정도기 때문에 한 9월, 10월에는 요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채를 찍어내거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이제 인프라 투자의 재원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국채를 마구 찍어내는 것들이 앞으로는 좀 어려워져요. 네. 지게 됩니다. 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도 있고 이것저것 이유 때문에 미국 부채 한도가 7월 말까지 유예가 되고 네, 있었거든요. 이미 국채를 많이 찍었죠. 그러면서 또 네. 예. 근데 이제 8월부터는 요 유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오바마 때도 그 국채 한도에 걸려가지고 막 연방정부가 셧다운되고 그랬던 적이 네, 있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채권을 좀 많이 찍어내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사실 부채 한도가 유예가 종료가 되면 많이 찍어낼 수도 없겠지만 구축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경제학에서는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해서 채권을 많이 찍어내서 채권을 발행을 하면 오히려 채권의 금리가 상승을 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상쇄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최근처럼 사실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법인세 인상을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올리느냐의 문제지 안 올린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인프라 투자도 해야 되지만 지금 바이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밀리 인프라라고 해서 예. 어린이들 보육시설 예. 확충이나 내지는 학교에 대한 어떤 개보수 예. 이런 것까지 아주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한 4분기 정도에는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연말로 갈수록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세금 인상이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시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요새 좀 이슈가 연초에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동을 했는데 그걸 로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다시 가치주 쪽에서 성장주 쪽으로 로테이션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슈가 되어 있어요 시장에. 요건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역시 금리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성장주인가 보다. 네. 이런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반대 의견입니다. 저희는 가치주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한 최근 10몇 년 동안 성장주가 좋았던 가장 큰 요인이 금리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경기가 뭐 생각보다 빠르게 살아나지 않고 인플레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통화 정책으로는 더 이상 경기 부양이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금리가 제로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재정 정책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까 바이든 인프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정책이 강화되는 조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기본소득 논의들이 한창이고요. 이거는 정당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은 용인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성장주 장이 왔었는데 앞으로 재정을 쓰는 장이 오게 되면 재정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꽂아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내지는 이 소비 진작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가치주들이 빠지면서 성장주 로테이션이 좀 화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가치주 큰 트렌드 아직 안 끝났다. 이러한 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금 인플레 얘기하셨는데 그럼 인플레에 대비해서 좀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는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사실 저희가 이제 주식을 전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주식 시장이 인플레에 아주 효과적인 해지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주식을 보유하실 때 지금 은행 가면 사실 이미 예금 금리가 1%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이 현재 이제 2%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도 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복리 효과로 보게 되면 주식이라는 자산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고 내지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는 사실 이 명목 가치를 반영하는 자산을 찾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실물 자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금이나 뭐 원자재 투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이나 사실은 원자재 중에서도 대부분 뭐 유가, 내지는 원유, 뭐 그리고 이제 뭐 금속. 근데 최근에 이제 ESG 트렌드 때문에 이러한 자산은 사실은 좀 전망이 약간 좀 불투명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환경보호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게 네. 예, 그런 걸 채굴하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그렇죠.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좋은 투자 대상이냐라고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데 오히려 이 명목 가치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자산이 사실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은 역시 기업 가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은 대안일 수 있다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게 더 낫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네. 실물 자산보다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섹터를 좀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상반기에 정말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다 올랐다. 예를 네. 들면 가장 인기 없는 주식이 대부분 유틸리티, 한국전력, 네. 한국가스공사 이런 주식인데 이런 네. 주식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상반기 내내 박스권에서 별로 오르지 못한 주식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이제 IT 자동차 대표주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주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럼 왜 못 올랐냐라고 생각을 하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것도 있지만 사실상 좀 이 부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든지 그리고 자재에 대한 조달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한 공급망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하반기 보게 되면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가 모자라 가지고 생산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안 된다더라라고 하면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본의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52주 신고가를 다 경신하면서 예.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1월 고점을 아주 시원하게 넘기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업종 상당히 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한 6개월 정도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예. 하반기 보면 오히려 PC 수요 살아날 것이다. 재고도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움직이지 않았던 소외된 주식이 의외로 삼성전자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치주는 죽지 않았다랑 약간 연관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저희는 결국에는 경제 재개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띠 자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주식들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또 하나 요거는 조금 주식하고는 다른 쪽인데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 논란 계속 나오고 한국 부동산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좀 보고 계세요? 네. 근데 부동산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네. 제가 뭐 100%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수요가 생겼던 부분이 조금 네.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주택 관련된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이 주택 통계가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뭐 지금 레나라든가 내지는 풀트그룹이라든지 이 부동산 회사들이 어제 주가가 한 1, 2%씩 다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큰 집을 원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외 대저택을 원하는 그런 수요들이 경제 재개가 되면서 약간 이제 수요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장기 전망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요들이 좀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서 조금 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일단 거품이 있으면 혹시 연준이 좀 더 행동에 좀 빨리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렇죠. 예. 사실 연준도 지금 아마 부동산 가격을 보고 있을 거고 예. 우리 한국은행도 사실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자산법을 있기 계속 때문에 하는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중앙은행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산버블이 있다 해서 그 버블을 그러면 터트릴 거냐 이건 더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블을 관리하면서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거를 터트렸을 때 실물 경제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은
이거는 뭐 상상 이상일 거기 때문에 예. 아마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스트래터지스트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그 뭐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다 주식사라고 하고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예. 저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리서치 센터에서 뭐 이 일만 해왔는데 그 예전이랑은 달리 지금 미국 이외의 나라들도 금리가 다 제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이라는 자산의 투자 가치가 이 정도로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까지 가기는 실제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자산에 투자됐었던 돈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최근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영원할 거냐 일시적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오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한다면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배당 그리고 중간 배당 주는 회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복리 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는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한국 주식을 좀 봐라. 이런 걸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한국투자증권의 투자전략부 박소연 부장하고 함께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뭐 계속 스트래터지스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리서치센터 계속 좋은 아이디어 드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획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